에리카쇼 한국어 인터뷰 시리즈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를 들고 왔어요. 여태껏 제 채널에서 다뤄보지 않은 그런 토픽인데요. 규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거철도 끝나고 그래서 더욱 말이 많아질 것만 같은 그런 토픽이라서 저도 좀 배워보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어려운 시간이 지금 정말 타이트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분은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정지호 변호사님이세요. 일단은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반갑습니다. 드디어 성사가 크립토 됐군요. 서우, 네, 네, 크립토 서우 에리카 쇼 영광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잘 알고 있는, 분이셔가지고, 그렇죠. 누나라고 부르게 됐는데, 그동안 유튜브로 많이 보긴 봤는데, 출연 한번 해보고 싶긴 했어요. 음, 근데 이제, 사실 기회가 많이 없었지. 왜냐하면 규제라는 게 참 재미가 없잖아. 근데 사실은 규제에 재미가 없지만 투자를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요. 기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세세한 내용은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음, 아니면 정부 기관에 문의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정도라는 흐름 정도는 조금 알고 있으면 한국에서 물론 한국 시장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가 있어. 전 세계 중에서. 네, 하지만 한국이 그래도 한 10% 차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한국 시장의 역동성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새 정부도 들어서고 한국의 규제 흐름이 이런 식으로 좀 갈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뭐 이제 에리카 님께서 이게 뭐 규제가 어렵다, 재미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돈이 되면 재미있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돈이 되는 정보는 내가 날 돈 벌게 해주니까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사실 이 크립토라는 게 한국에서는 저는 사업적으로는 이제 2016년 정도부터 접했는데 실제 이제 일반 대중분들한테 이제 이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는 정확하게 5년 전이죠. 음, 2017년도 거의 5년 그렇죠. 됐죠. 어, 아,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제 네이버라는 그 검색 플랫폼이 이제 유명한데 거기에 네이버 트렌드를 쳐보면 비트코인이 2017년 5월부터 이제 거래량이 조금 검색량이 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음, 이제 9월에 한번 엄청 뛰고 그리고 11월에 한번 뛰고 이제 9월은 ICO 이제 이런 이슈가 됐었고 11월은 소위 말해서 업비트가 이제 탄생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 전까지는 이제 한국에서는 정치 흐름이 너무 복잡했어. 뭐 촛불 시위도 하고 정권도 바뀌고 그래 그 관심이 없다가 새 정부 그때 당시도 새 정부죠. 어, 문재인 정부 들었었을 때 크립토에 관심이 좀 폭증했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이니까 네. 크립토에 대해서 이제는 대중의 관심도는 그때보다 클지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부 정책 하시는 분들 관심도는 상당히 지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컨텐츠를 제가 간단하게 이제 PPT 형식으로 와, 준비된 사람. 이게 변호사들이 진부합니다. 이게 아, 어, 충분합니다. 아니기 때문에 경영대 출신이기 때문에 PPT 하는 게 더 익숙하긴 한데 음, 어, 어쨌든 자료를 읽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네. 뭐 우선 이제 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 보기에는 규제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어, 이제 좀 어린 축에 속하죠. 근데 이제 그렇죠. 저는 이제 사업적으로나 이제 변호사 업무적으로는 이제 그래 상당히 오랫동안 접해 왔어요. 2016년 10월부터 접해 왔으니까.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는 이제 한국어로는 이제 법무법인 세종이고 외국어로는 신앤킴이라는 이제 대형 로펌에서 근무를 좀 하다가 지금은 이제 법무법인 주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사이 기간 지난 5년 동안 이제 사단법인 블록체인 법학회 이사로서 이제 근무하고 있고 이제 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IT 블록체인 특기 부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활동했던 거는 이제 Q&A 집 만들고 이제 국회의원실하고 같이 공동으로 세미나도 하고 뭐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이제 국민의힘의 가상자산 특위란 게 만들어졌는데 작년 5월 달에 거기 음, 이제 외부 전문위원으로도 지금까지도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 거의 이제 종결됐죠. 끝났죠. 이제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제 국회 쪽에 자문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국회 자문도 좀 하고, 물론 제가 정당인은 아니지만 외부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의견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사실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뭐가 바뀌냐라는 건데, 사실 뭐가 바뀌는지 알려면 뭐가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국 규제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뭘 바뀐다는 걸 우리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테마는 이제 이 공약집을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공약집은 국민의힘 홈페이지 들어가면 공약집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딱 코인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크립토와 관련된 것만 따온 거예요. 공약집 65페이지. 근데 사실 다운로드 받으러 가실 필요도 없어. 그냥 여기에 나온 게 전부 다예요. 여기 한 페이지. 그래서 이제 금융 선진화라는 명목하에서 이제 크립토 정책들이 나옵니다. 크게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네. 크게 이제 윤석열 공약집에서 이제 정부 공약집 나온 게 네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하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텍스 관련된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들은 부당거래, 우리가 이제 시세 조정이나 내부자 거래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해킹이나 이런 시스템 오류 발생했을 때 투자자들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은행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이제 이 크립토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실 한국에서 코인 발행을 이제 허용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NFT. 이 크게 네 개 이제 카테고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정책 자문한 내용도 또 조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여기 이제 딱 펼쳐보시면 한국 분들은 이제 딱 보시면 금융 선진화라는 게 딱 들어오실 거예요. 금융. 네.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보통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하냐, 금융위원회에서 하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핵심은 이걸 금융의 일종으로 일단 보고 있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에서 다루는 영역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인식 자체는.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전통적인 금융시장이라고 하면 크게는 이제 자본시장을 이야기하겠죠. 주식시장.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는 부동산 금융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 크립토 관련해서도 하나의 금융의 일종으로 보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 선진화를 하겠다라는 거 하면 일단 금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정책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좀 중요한 것들이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들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게 돈을 융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 필요한 것에 돈을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결국에는 은행이 예치한 사람, 이제 크립토 관련해서는 크립토를 투자한 사람인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크립토에 대해서 가상자산 거래소, 뭐 업비트 비싸움 통해서 거래를 하니까 거기에 돈을 넣어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하냐 관점에서 이 공약집이 많이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 기술 육성하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가상자산에 관련해서 투자한 사람이 많구나. 이 가상자산은 일종의 이제 금융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네. 그럼 투자한 사람이 있고 그 투자를 활용해서 이제 돈을 쓰는 사람이 있을 텐데, 우선 투자한 사람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관점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표제를 01번 보면 코인 개미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안심 투자 환경 및 보호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돼 있어요. 그죠? 네. 개미 투자자.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크립토 시장에서는 정확하게는 기관 투자자가 이제 허용받은 기관 투자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뭐 개별적인 이제 큰 이제 고래 뭐 크립토 펀드들이 있긴 있지만 이제 전문적으로 어떤 뭐 국가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투자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직접 투자만 지금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직접 투자를 하면 내가 직접 운영을 한다는 거죠. 누군가한테 맡겨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거 우리가 뭐 개미 투자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개미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관점에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나한테 안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금융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방향성 자체는 좋을 수도 있죠. 어쨌든 차치하고 이제 한번 네. 중요한 내용이 뭔가라고 하면 자 이제 제가 이제 포인트 방금 제가 금융 성진화 이야기했죠. 과세 부분이 있어요. 과세 첫 번째 나오는 게 보시면 코인 투자 수익 5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 선정비 후과세 원칙.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한국 투자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투자 중에 대부분 다 과세가 돼요. 부동산 투자에도 엄청나게 과세가 되고, 한국에서 집 사고 팔았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차익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살려면 취득세도 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뭐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거래세를 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도 2023년부터 한국에도 이제 그 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이제 도입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코인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도 있어요. 근데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여기 세금 안 내야 된다는 거는 내가 코인 투자에서 투자 수익을 얻었을 때의 그 수익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비트코인을 3천만 원 샀는데 1억까지 안 갔으니까 한 8천만 원 팔았어요. 1비트코인 3천만 원 샀다가 8천만 원 팔았다가 5천만 원이 수익이잖아요. 네. 이거를 고스란히 제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게 만약 부동산이었다고 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를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고 주식은 거래세를 내겠죠. 네. 근데 이제 코인은 세금 안 내야 됐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코인 거래 수수료만 냈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근데 한 가지 아까 제가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포인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모든 코인 거래에 대해서 과세가 안 되냐? 그건 아니다. 이제 우리 코인 거래라고 하면 이런 게 있겠죠. 제가 제 아들 4살인데 제 아들한테 비트코인을 10비트코인을 물려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트코인 하나가 한 5천만 원 하죠? 10비트코인 5억이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증여세라는 게 있어요. 증여세. 공짜로 누군가한테 이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주면 거기에 대해 돈을 내야 돼요. 부의 이전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뭐 한 5억 정도면 한 20% 정도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세금 계산은 복잡한데 대략적으로 한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 내요. 근데 코인으로 물려줬다가 안 내냐? 그건 아니다. 코인으로 물려줘도 지금 증여세는 내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세금이 과세가 안 되는 거는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안 돼 왔어요. 그런데 이제 2021년에 소득세법이라는 게 개정이 돼요. 한국에. 그래서 소득세법 개정 내용이 뭐냐면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 그리고 세율은 20%다. 뭐 그걸 기타 소득세 과세라고 하는데 어쨌든 세율을 20%로 하고 공제 범위를 250만 원까지 하겠다. 공제 범위 말이 어려운데 250만 원까지 번 거는 세금을 부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이더리움이 한 뭐 300만 원 정도 하죠. 1 이더리움 사가지고 그게 이더리움 500만 원까지 올랐다. 그럼 제가 200만 원 번 거잖아요. 그럼 200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왜? 250만 원보다 낮으니까. 250만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20%를 납부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2021년도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 시행되기로 했었냐? 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그 과세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 그런데 너무 논란이 많았어요. 뭐냐? 이게 왜 논란이 되냐? 예를 들면 에리카님께서 크립토를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데 그 크립토가 어디서 샀냐? 그럼 그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냐? 복잡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업비트 가격, 바이낸스 가격 다 다르잖아. 다 다르니까. 그래서 아비트리지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가격을 산정할 거냐? 이것도 문제가 되고 두 번째, 난 거래소에서 안 샀어. 그냥 친구한테 연락해서 샀어. 또는 P2P 그런 걸 통해서 다이렉트로 샀다. 뭐 OTC로. OTC 거래소 하거나 아니면 뭐 탈중앙화 거래소
사용하거나 했을 때는 그럼 지각 간의 거래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산정할 거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추적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NFT 유명하잖아요. NFT. 아, 그쵸. 이에 핫하죠. 대해서는 이거 과세가 되는 거야? 이게 의문이 드는 거죠. 왜? 음, NFT도 한국에서는 이제 이 과세가 아까 코인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한다. 이제 코인 투자 수익. 근데 네. 그 코인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뭐 전자적으로 이전이 가능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일단 코인의 개념에 들어와. 아, NFT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자적으로 이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있잖아. 그러네. 그러면 그럼 ERC20 토큰이나 ERC721이죠. 네. 720 토큰이나 사실은 기술은 비슷한 거고 내용만 조금 다른 거죠. 이제 어떤 거는 이제 특이하게 생겼다, 어떤 거는 대체 가능하게 생겼다, 뭐 이런 거 정도인 거고 어쨌든 경제적으로 이전 가능한 거는 똑같은 거고 경제적이면서 전자적 이전 가능한 건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 NFT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했는데 이게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란이 발생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제 대선 또 영향이 있습니다. 네, 대선에 국민의힘에서는 과세 유예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원래는 정부에서는 아니다 과세 예정대로 하자 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이제 대선판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치적인 것도 작용을 해서 이게 음, 2023년으로 과세가 유예됐어요. 그래서 그쵸. 아직 올해 이제 이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올해에는 한국에서 코인 투자 수익을 했을 때 수익을 얻었을 때 과세가 안 됩니다.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음, 음, 근데 뭐 이제 제가 친구한테 공짜로 주거나 어머니한테 공짜로 주거나 이제 뭐 아들한테 뭐 공짜로 준다고 했을 때는 증여세는 다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되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공약 중에 하나가 이거였잖아요. 5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하겠다. 예. 음. 이게 아까 250만 원까지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5천만 원까지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250만 원까지는 과세 안 하고 그 이상은 20% 기타소득세 과세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5천만 원까지 그 범위를 넓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통이 웬만하면 튀었네. 과세를 안 하는 거죠. 네. 내 투자 수익이 5천만 원 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조명희 의원이란 분이 이미 작년 10월 달에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해놨어요. 아마 그 음, 법안이 조금 수정해서 통과될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바뀐 거죠. 국회가 바뀐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 된다. 하지만 과세에 대해서 선정비 후과세 원칙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NFT에 대해서 과세가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집값과 OTC 거래에 대해서도 어떻게 과세를 할 거냐. 또 한국에 있는 거래소 가격하고 해외에 있는 거래소 가격이 다를 때 물론 기준점은 한국에 있는 거래소 가격이에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해외에 있는 거래소한테 취득을 했을 때 취득 원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샀다는 게 확정이 돼야 얼마에 팔았으니까 투자 수익이 얼마란 거를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음, 내가 1비트코인을 3천만 원 샀는지 3,500만 원 샀는지 2,500만 원 샀는지 알아야 내가 판 거는 6천만 원 똑같이 팔더라도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결정할 건가 그런 것들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과세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 생각은 제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만은 올해에 그런 논의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조금 미진한 측면이 있다면 한 번 더 과세가 유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높진 어, 않지만 음, 그렇게 좀 보는 상황입니다. 어, 자 이제 여기 이제 텍스는 끝났어요. 근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텍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럼 회사가 이제 크립토 갖고 있는 경우에는 텍스 안 내도 되나요? 내야 됩니다. 뭐 내냐? 회사는 법인세란 거네요. 네. 법인이 돈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인이 돈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는 법인에서 얼마나 돈이 들어왔냐 빠져나갔냐로 결국 판단해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이라는 거에는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제 원화, 달러가 포함되는 것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게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크립토도 회계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뭐 이제 일종의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그렇기 음, 때문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크립토 갖고 있으니까 세금 안 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열심히 이제 인터넷 찾아보아서 어떤 세금 내야 되는지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뭐 변호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를 찾아가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금액이 크면 뭐 작으면 뭐 상관없겠지만. 그냥,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게 가장 큰 카테고리예요. 코인 과세. 왜냐면 투자가 네.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이게 끝났고, 두 번째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에요. 근데 이름은 상관이 없어요. 명칭은 이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뭐 기본법이 제정되든 뭐 이게 진흥법이 제정되든 뭐 사실 저희한테 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용이잖아요. 근데 내용에서 보면 자, 부당거래 수익 환수라는 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당거래 수익 환수? 이거는 일단 부당거래라고 하면 한국에 유명한 영화도 있습니다. 이제 뭐 검경유착, 뭐 정경유착 이런 거 있는데 그쵸. 부당거래라 하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사기적 뭐 부당거래 뭐 여러 가지 이제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부당거래가 뭘까가 첫 번째 중요할 거고 수익을 있으면 환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환수란 건 정보 갖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음, 그래서 부당거래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내부자 거래 또는 시세 조정 행위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는 공개되지 않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중요한 정보들 있잖아요. 아직 뭐 A 코인이 거래 상장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 A 코인이 언제 상장될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다든가 또는 상장돼 있는데 그 코인이 유명한 뭐 미국에 있는 커머스 업체랑 제휴를 맺을 예정인데 그게 아직 공시가 안 됐다. 근데 그건 내가 음, 미리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정보를 알고 제가 투자를 하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겠죠. 그쵸. 악재여도 벌고 호재여도 벌어요. 악재면 제가 그럼 미리 숏을 아, 치면 그치, 되는 그치. 거고 그잖아요. 네. 호재면은 제가 미리 많이 사놓으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거래를 근데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 했을 때 한국에서는 그게 어, 거의 불법이 아닙니다. 거의. 제가 거의란 표현 썼잖아요. 거의 불법이 아니다. 거의. 그러니까 거의. 왜? 사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거의.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정보를 활용했다고 해서 제가 부당한 거래는 아니에요. 한국에서. 크립토 시장에서는. 음, 다만 뭐 이런 경우는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헛소문을 낸다든가 그 사실을 알면서 그게 아니라고 막 이제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이제 처벌이 되겠죠. 사기죄로. 근데 그게 아닌 이상 뭐 그런 정보를 제가 미리 알았다고 해서 무슨 죄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냐? 주식시장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돼요. 그게. 너, 한국에서 그런 작전 행위를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거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돼요. 근데 크립토 시장에서는 그런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부자 거래도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시세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마켓 메이킹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음. 너무 유동성이 없으면 거래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일정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켓 메이킹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막 코인 가격을 높였다가 또는 떨어뜨리고 이런 이제 플럭츄 이게 뭐라 해야죠? 이 시세의 급변등을 급등 급락을 활용해 가지고 돈을 음, 버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하더라도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감옥 갈 행위인데 교도소 갈 행위인데 크립토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거의. 음. 음,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한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은 법치국가예요. 법이 있어야 처벌을 해요. 근데 관련 어, 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그렇기 아, 때문에 거의 처벌이 안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뭔가 나쁘다는 거죠. 왜 나쁘냐? 우리 개미 투자자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미 투자자들 분들은 정보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에리카 쇼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정보를 많이 취득하시겠지만 알파 정보. 아, 그죠. 근데 이제 어 이게 정말 알짜배기 정보를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일부 독점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시장을 계속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만 돈을 벌어가게 되면 이 시장에 음,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주식시장 또 보시면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슷한데요. 선진적인 그런 금융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가능한 해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각종 공시제도도 두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각종 부정거래도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시장에 신뢰가 쌓여야 투자자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나도 좋은 기업들, 좋은 코인들을 가려서 투자를 해서 그 코인과 그 기업이 성장하면 나도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을 줄 수 있어야 서로 장기적으로 윈윈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게 이 코인이 좋든 안 좋든 이 기업이 나쁘든 안 나쁘든 그 정보를 빨리 아는 사람이 그냥 돈만 번다고 하면 좋은 기업들에게 좋은 프로젝트한테 돈이 많이 갈 수가 없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국에서 장치 두고 있는 거고 그게 자본시장법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코인 시장에서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계속 이제 개미 투자자들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많은 분들이 코인은 너무 이거 아니더라 해서 사실 2018년 급락 이후에 많이 떠났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작년 재작년 말이죠. 2020년부터 디파이 그리고 2021년에 NFT 이런 흐름들이 오기 시작하고 뭐 최근 다오까지 음, 투자자들이 다시 좀 돌아오고 있는 환경이긴 한데 어쨌든 새 정부에서는 이 시장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금융시장의 일종이다 라고 음, 본 관점에서 보면 그 금융시장의 일종이라 보면 그 금융시장 건전성을 위해서 이런 부당 거래들을 금지하겠다라는 거죠. 음,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금융시장이 아니라 도박이라 생각해보죠. 도박판이면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음, 자기가 뭐 여기 완전히 뭐 도박판이라서 이제 예를 들면 불법 도박판이라고 치면 그렇죠. 어차피 그거 하는 게 나쁜 행위인데 무슨 부당 거래가 있어? 모든 게 다 부당한데. 그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도 없죠. 그 시장을 그냥 방치해두거나 무시하는 게 좋겠죠. 네네. 근데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시각은 벗어난 거죠. 음, 이제 크립토 음, 시장이 그냥 방치하거나 무시한 시장이 아니야. 하나의 이제 음, 일종의 금융 시장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의 룰을 만들어 줘야지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정을 좀 근데 받았네요.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법안 발의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진짜 바뀌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런 걸 막기 위한 법안을 되게 많이 발의를 한 상태고, 네. 이제 야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서도 여기 이러한 법안을 많이 발의를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음,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립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개선이 될 거다라는 거겠죠. 음, 어떻게 보면 정보를 많이 못 갖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되게 이제 좋은 소식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내부자 거래나 MM을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 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해킹에 대한 해킹. 부분인데,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나와 정보를 달리하는, 나보다 정보가 더 많은 사람과의 싸움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시스템의 안정성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일부 뭐 일각에서는 뭐 블록체인은 해킹을 안 당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거래 장부에 이제 그 기록이 바뀌기 어렵다는 거고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비밀키도 해킹 당할 수 있고 아이디나 비밀보다 해킹이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다가 갑자기 내 크립토 자산이 다른 데로 전송이 되거나 음, 또는 해킹 말고도 뭐 갑자기 이제 막 엄청나게 급락을 하는데 막 전쟁이 터졌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처럼 내가 코인을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 팔 수도 있잖아.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냐라는 건데 지금 한국에서는 어 보호법이란 건 없고 그냥 이제 다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 저도 실제 음, 소송을 해서 뭐 이긴 케이스도 있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기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용자들이. 네. 왜냐하면 갑자기 예를 들면 제가 크립토 거래를 하다가 제 지갑에서 뭐 비트코인 한 10비트코인이 빠져나왔다 생각해봐요. 음, 그래서 갑자기 제가 뭐 매독을 잃게 된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원인이 거래소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핸드폰이나 내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제가 입증해야 돼요. 음. 아,
엄청 어렵잖아요. 엄청 그죠? 어렵네. 엄청 어려워요. 제가 그러면 이긴 케이스는 어떤 거냐? 제가 출금할 수 있는 한도가 6천만 원까지였어. 네, 네. 근데 실제로는 갑자기 8천만 원이 출금이 됐어. 아, 그거는, 최소한 2천만 원 이상 출금이 된 거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책임이 있겠죠. 그게 해킹이든 아니든 간에. 예, 그래서 예.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이긴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음, 기본적으로는 그것도 뭔가 잘못했다는 거를 이용자들이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되게 힘들어. 음. 아, 근데 한국의 은행은 어떠냐? 은행, 뱅크,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제가 제 은행 계좌에서 돈이 막 빠져나갔어. 또는 해킹이 당해서 돈이 없어졌어. 어,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그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거를 제가 은행 잘못했다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음. 은행이 스스로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아, 음, 반대구나. 반대가 돼 있어요. 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라고만 소송을 하면 돼요. 그잖아요. 그럼 음, 은행에서 할 역할은 제가 누구랑 짜고 돈을 빼갔다 또는 제가 핸드폰 관리를 잘못했다는 걸 은행이 입증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한 위치에 점해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표준 약관을 만들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이 먼저 보상해 줘라 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음, 관련된 보험도 있고 또는 이제 적립금도 적립하게 하고. 근데 이제 크립토 시장이 그런 게 잘 없었어요. 물론 이제 보험에 가입한 거래소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보호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사건이 발생하면 거래소가 그냥 자체적으로 보상해주면 되게 좋겠지만 그 거래소가 보상 안 해준다고 했을 때는 결국 내가 거래소 잘못을 입증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 봅시다. 제가 뭐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개발자도 아니고 일반 그냥 어, 투자자고 제가 그냥 뭐 크립토 쪽에 관심이 있지만 제가 뭐 IT 전문가 아니에요. 네. 방화벽이 뭔지는 들어나 봤지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는지 몰라. 그럼 이걸 입증하기란 정말 어렵겠죠. 그렇네요.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보시면 보험제도 도입 확대. 최소한 우리가 보험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은행과 유사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이제 마인드인 거예요. 음, 그래서 해킹이나 이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그거예요. 보시면 투자자들이 안전한 환경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 그런 예.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나왔는 이제 디지털 뭐 자산 거래 계정 은행을 연계하는 뭐 전문 금융기관 육성 하는데 이거는 사실 뭐 투자자분들이 뭐 알아야 될 내용이보다는 이제 뭐 지금 사업하시려는 분들은 은행하고 연계성이 중요한데 은행이 크립토 거래소와 거래를 하려면 되게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해지를 해주겠다 뭐 그 정도 내용이라서 아,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드리고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세 번째죠. 아시오. ICO잖아요. 코인 발행 허용. 근데 이제 요거 보시고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네. 보면 이니셜 이제 익스체인지 오퍼링인데 이거 보시고 참 실망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비판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ICO 언제적 이야기냐. 그잖아요. ICO 2017년, 18년 전 이야기 아니냐. 어, 그 요즘에는 뭐 다오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는 NFT, 재작년에는 디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 이젠 ICO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어, 정확하게는 ICO 우리가 생각하는 어, 저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 용어로 생각하는데 마케팅 용어로서 ICO를 하기보다는 코인 발행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NFT도 민팅하는 게 그 NFT를 그 발행하는 거하고 관점 그러니까 크립토 발행하고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사실. 뭔가 아, 만들어서 그걸 유통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코인 발행, ICO 허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크립토 발행을 이제 허용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뭐 STO가 되든 ICO가 되든 IEO가 되든 여러 가지 이제 NFT 민팅이 되든 여러 가지 이제 소셜 코인 토큰. 발행을 그렇죠. 소셜 토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정책 방향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한국 규제를 지금까지 말씀드리면 네. ICO를 금지하는 법령은 없어요. 정확하게는 한국에. 음, 코인 발행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어요. 근데 코인 발행은 그럼 금지하는 법령은 없는데 뭘 허용하냐? 그동안 이제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ICO를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방침을 세웠어요. 아, 2017년 9월 달에. 그러니까 아, 요거는 조금 배경 설명이 좀 아셔야 되는데 2017년 5월 달에 5월 달부터 조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국의 국내에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2017년 중반쯤에 여름때쯤에 스타트업 IT 뭐 이제 이 업계에서 엄청난 관심 벤처 업계에서 관심 많이 가졌어요. 왜? 한국의 코인 뭐 회사가 해외 나가서 코인을 발행했는데 어, 그게 이제 거의 100억 가까이 모았다 이런 잘 소문이 됐어. 퍼지면서 맞아. 그게 팩트였고 음, 야 우리 진짜 자금 한 3, 4억 받기도 힘든데 어디 나가서 100억을 받았어. 음, 그 홈페이지 하나 만들고 백서 하나 만들더니 100억이 모였네? 그러면서 엄청난 관심이 끌었어요. 네.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세종이라는 빅펌에 있었는데 거기에도 문의가 많이 들어왔고 근데 어, 이제 정부에서도 그 흐름을 알 거 아니에요. 이제 음, 막 코인 발행한다, 코인 백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거죠. 향후에 백서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런 우리 사업을 할 거고 이런 기술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향후에 우리한테 지금 뭐 기부가 되든 투자가 되든 우리가 발행하는 이 크립토를 사면 너는 어떠한 혜택이 있을 거야라는 거를 미래 청사진을 그려놓고 투자를 받는 개념인 거죠.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이것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2017년 9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 발표를 해요. 첫 번째는 9월 4일인가 그런데 증권형 토큰은 발행을 금지한다는 거였어요. 소위 말하는 아, STO를 금지한다는 거였는데 그거는 미국에서도 그랬던 거고 싱가포르에서도 그랬던 건데 크립토를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 하나는 뭐 이제 증권형 토큰, 두 번째는 유틸리티 토큰, 세 번째는 뭐 지불형 토큰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증권형 토큰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토큰을 갖고 있으면 뭐 배당을 받거나 음, 누군가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일종의 증권에 가깝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개념인 거죠.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금융 관련된 법률을 통해서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음, 주식이란 게 이미 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주식과 똑같다고 보면 주식처럼 그냥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걸 발표했어요. 코인이 주식형 코인, 그러니까 증권형 코인이라 하는데 증권과 가까운 코인이면 증권 규제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라는 거였어요. 음, 근데 사실 시장이 별로 반응이 안 먹히죠. 그러면 뭐꼭 배당해준다 그런 내용 없애면 되잖아. 사실. 네. 우리가 이런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 텐데 거기에서 우리는 뭐 하나의 뭐 회원권 내지 뭐 지급 수단으로 활용돼라고 하면 그건 증권이 아니거든. 뭐 우리가 골프장 회원권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골프장 같은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 골프 치려면 회원권이 필요해라고 하면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증권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네.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안 되겠다 한 거죠. 시장에 별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음, 모든 형태의 ICO를 다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9월 29일 날. 그래서 코인 발행은 금지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법령 개정을 안 해요. 현재까지도. 그래서 코인이 금지되는 법이 지금까지도 없어요. 코인 발행이. 아,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없군요. 실질적으로 없어. 왜냐하면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법이 있어. 자본시장법이 있기 음,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머지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법이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법을 안 만들었으니까. 법 개정한다고 했는데. 아,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정부의 눈치를 엄청 많이 본 거죠. 왜? 계좌도 발급 안 해줘. 그치. 법인 그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면 송금도 안 해줘. 그러다 보니까 엄청 눈치를 많이 받고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ICO가 코인 발행이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금지된 것과 비슷하게 정부 기관 은행에 대응을 하니까 음. 해외 나가서 SPC를 만들어서 발행을 했던 거죠, 지금까지. 네네. 그래서 막 수많은 이제 K코인들도 K코인이라고 하는데 한국 코인이라고 하는데 한국 법인이 발행한 게 아니야. 어, 싱가포르라든가 케이만군들 해외에 있는 법인에서 발행한 코인을 한국에 유통한 것뿐이에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거죠. 음. 그래서 참 이제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는 코인 발행이 금지되어 있지 않고 코인 유통도 금지되어 있지 않아요. 발행 유통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눈치를 봐서 해외에서 발행을 하고 한국에 유통만 하는 거죠. 네. 뭐 그런 상황인 건데, 정부에서는 코인 발행이 전면 금지된 것처럼 지금까지 흘러왔던 거고, 이 윤석열 그 공약집에서는 그거를 원칙적으로는 좀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법을 뭔가 새로 도입한다는 개념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향후에 음.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그 방향성 자체가 조금 바뀐다. 이렇게 현실을 음. 인정한다는 거죠, 이제. 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현실에 코인 다 발행해서 유통하고 있는데 무슨 그치.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음. 크립토 발행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한 가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제 모든 형태 코인은 우리가 규제 안 받고 발행할 수 있겠네요 라는 건 아니에요. 음. 음. 애초부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주식과 가까운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서 그 규제는 계속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나 지금까지나. 그래서 그 규제는 어, 최근에도 보면 금융위에서 뭐 증권성 검토위원회 만들어서 뭐 뮤직카우도 논란됐었고, 이제 NFT도 이제 본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문제가 될 텐데, 그게 아닌 이제 뭐 ICO를 한다든가 뭐 IEO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법이 금지하지 않는 이상은 허용하는 방향성으로 우리는 잡겠다. 다만 IEO를 이제 먼저 허용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제 구체적 내용이 이제 펼쳐져야 알겠지만, 그냥 무작정 모든 발행에 대해서 그냥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죠? 정부가 뭔가 이제 부담이 엄청 크잖아요. 네. 사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EU 같은 데서는 이제 미카안이라고 있어서 뭐 규제안인데, 그걸 보면 발행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발행하려면 백서에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고, 백서도 공개돼야 음. 되고, 네. 발행량도 몇 개가 되는지 정기적으로 알려줘야 되고 뭐 이런 규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국은 발행에 대해서 지금까지 규제를 안 해왔으니까, 소위 말해서 거래소만 계속 규제해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규제를 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 뭔가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개념이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특검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유통을 하는 거 허용을 하면 사실 공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으니까 IEO부터 허용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측이 돼요. 이 부분은. 네. 음, 음. 그래서 이제 좀 정부의 방향성 자체가 좀 바뀔 거다라는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끝이고, 이제 마지막 NFT 활성화인데, 화제 NFT. 네, NFT도 사실 뭐 NFT에서 그래서 지금 뭐 한국에 뭐가 문제되는가 좀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NFT가 뭐 핫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핫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까지. 뭐 요즘에 그런가요? 아직도 핫한가요? 작년에 더 핫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작년 뭐 한 4월, 지금 5월에 더 핫했던 것 또 같은데. 핫해지겠죠. 예, 예. 핫해질 거로 예상하고, 어, 어, 어쨌든 뭐 NFT 뭐 발전이 뭐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뭐 크립토 펑크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뭐 푸사 바꾸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거였다면, 이제 점차 나아가서 이제 메타버스 세계에서의 소유권 증빙, 소유권 뭐 증서 뭐 이런 걸로 활용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 이게 크게 이게 규제 관점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어요.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이게 코인하고 똑같은가, 이게 문제였어요.
아, 가상 자산인가 이게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있는 규제는 아까 뭐 ICO 규제는 아직 없는데 일단 방침만 그렇게 됐다. 네. 그리고 뭐 각종 내부자 거래나 뭐 해킹 보안 장치도 없다. 과세도 아직 안 됐다. 그럼 무슨 규제가 있는 거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있는 규제는 지금은 그러니까 가상자산, 그러니까 가상자산에 포함할게 가상자산, 그러니까 네. virtual asset에 우리는 돼 있는데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교환 이런, 그러니까 그걸 영업적으로 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코인 거래소 또는 코인 지갑 사업자 아하. 또는 코인 OTC 거래하신를 영업적으로 하려는 사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거기 빠진 게 몇 개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코인 거래소를 하려면 한국의 그 FIU라는 곳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고. 아이. 근데 원래 이제 신고만 하면 딱 끝이 아니고 FI에서 그냥 OK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만 할 수 있다. 어. 음, 근데 OK를 안 받고 하면 형사처벌인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한국에 적용되는 규제예요. 그리고 그런 코인 거래소는 각종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금 세탁 방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나쁜 자금들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한국의 규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FIU에서 OK 하는 조건이 뭐냐면 ISMS가 있어야 되고 크립토만 거래할 거면 거기서 끝나지만 원화 거래까지 할 거면 이제 은행하고 실명 확인이 되는 계좌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그 계좌를 쓰는지 실명이 확인될 수 있는 계좌를 터라. 그래서 은행과 뭔가 이제 협업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음, 그게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워낙 논란이 많이 되는 게 진짜 지금 그 내용인 거고. 그리고 이제 과세는 아직 안 됐지만 과세도 그 코인에 대한 수익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잖아요. 딱 그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 하나는 음, 코인 거래소 하려면 이제 정부의 일종의 허가 같은 거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코인 수익에 대해서 내년부터 과세된다. 딱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음, NFT 활성화돼 있잖아요. NFT 그렇죠. 뭐가 문제 될까요? NFT를 일단 사고 파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NFT 사서 수익 얻는 사람, 내가 세금 내야 되냐? 이 문제 있죠? 그리고 음, NFT 거래소가 있잖아요. NFT 거래소도 신고해서 오케이 받아야 되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음, 그게 NFT 활성화가 결국 가상자산인가 아닌가로 지금 쟁점화 되는데, 어, FATF라는 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는 NFT는 일단은 버추얼 에셋은 아니야. 다만 이게 투자 수단 내지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면 이거는 코인과 똑같아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비슷해요. NFT도 원칙적으로는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활용되는 거에 따라서 가상자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NFT를 그냥 내 소장용으로 갖고 있으면 이게 일반적인 코인하고 좀 다른데 네. 이거를 일반 소장용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막 투자용 해가지고 사고 팔았다 해서 뭐 수익 남기려 목적으로 막 활용되는 거면 이것도 똑같다라는 내용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NFT 활성화의 그 전 단계로 그 이슈가 있어요. 똑같이 크립토와 똑같은가 기존에 있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제 활성화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거예요. NFT도 증권인가? 이게 있어요. 음. 음, 예를 들면 우리가 NFT를 여러 가지 단계를 했을 때 내가 BTS가 발행한 음원 NFT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NFT를 갖고 있으면 BTS 음원에 대한 수익이 정기적으로 나한테 온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 NFT는 일종의 수익 증권하고 비슷해요. 내가 그렇네요. 그걸 갖고 있으면 수익을 계속 배당받을 수 있잖아. 그렇네. 그런 경우에는 그 NFT는 증권에 해당하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들어와서 자본시장법이라는 금융 관련된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음, 문제가 딱 남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NFT 관련해 가지고는 어, 저작권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음, 네, 예를 들면 BTS의
음악을 가지고 제가 NFT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저작권이 BTS한테 그대로 있으면 제가 BTS 음악에 NFT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음악을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어요.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죠. 어, 왜냐하면 저작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작권이라는 거는 표현에 대한 권리예요, 표현. 음, 음, 어. 그리고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거는 표현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러면 제가 구분해 보면 우리가 뭐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 네. 자동차는 물건이잖아요. 음, 그죠? 우리가 유형으로 만질 수 있잖아요, 자동차. 네네. 예. 근데 자동차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할 수 있죠. 음, 그거를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남 타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죠? 근데 자동차 디자인이죠, 디자인. 음. 음, 디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질 수가 없잖아요. 표현이잖아요. 음, 그런 거는 저작권, 디자인권 이런 다른 권리를 보호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리고 책이죠, 책. 제가 뭐 뒤에도 책이 많이 꽂혀 있는데 책을 제가 에리카님한테 판다고 하면 책에 대한 저 종이라는 책에 대한 소유권은 에리카님한테 넘어가잖아요. 그쵸. 제가 팔았으니까 2더 주고 팔았어요. 제가 하나 거의 음, 300만 원 주고. 음, 그러면 저 책, 예를 들면 제가 교과서 하나 드리면 법 교과서 에리카님이 지금 법 교과서 소유권 갖게 되지만 그 책의 내용에 대한 내용이 표현이잖아요.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쵸. 내용을 제가 뭐 임의적으로 영리적으로 그치. 뭐 똑같이 뺏겨가지고 복사해서 판다고 하면 저작권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NFT 똑같아요. NFT가 개별적인 파일에 대한 누구 건가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 파일은 네 거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소유권을 우리가 이제 표상한다고 소유권을 이제 준다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음, 어쨌든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개념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누구나 다 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내 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치.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표현의 일종으로 보는 거예요. 음,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의 파일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파일에 대한 저작권만 있었던 거예요. 어. 파일은 음, 언제든지 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의 개념이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그게 분리가 되면서 지금 저작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림,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 내가 NFT 만들어서 팔았다 하더라도 그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내가 확보를 못하면 음악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치. 음. 그게 가장 큰 이슈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슈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건데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정도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거의 공약을 좀 살펴봤는데 이거 말고도 할 말이 더 많은데 일단 뭐 좀 쉽게 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어, 최대한 쉽게 했지만 조금 어렵죠. 그래서 기억할 거는 많이 잘리겠지만 코인 투자 비과세에 대해서는 올해는 유지되는데 내년에는 이제 여야 합의가 있어야 돼요.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들어온다. 코인 발행 이제 좀 전향적으로 검토될 것 같다 정도죠. 음, 아주 여과 없이 내보냅니다. 저는 이 네, 모든 이 내러티브가 되게 소중하고 네, 또 아까 그 책 비유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이렇게 딱 진짜 바로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거는 진짜 일반인 저 같은 이제 사람들도 이야기는 매우 좋고 이런 내러티브가 있어야만 이게 포인트만 이해해서는 또 이제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우와. 우와. 아니, 왜냐면 기사로만 음, 계속 이제 뭐, 이렇게 포인트만 접하다가 이렇게 좀 쫙 나열해서 왜 이런 게 생겼고, 이런 음, 맥락에서 생겼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음, 많이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좀 기대도 되면서, 이제 금융위가 어떻게 할지 좀 되게 궁금은 한데, 음, 그 액션이 참 궁금은 한데, 하여튼, 지켜볼 만하네요. 정말 이 음, 하나하나가 잘 지켜지는지도 우리 음, 다 같이 한번 음. 중간 점검도 좀 해보고 그럼 더 좋겠네요. 네. 뭐 저는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는 네. 이게 금융의 일종을 봐야 된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예. 모이잖아요. 음, 이게 도박판처럼 보면 안 된다. 음, 그렇잖아요. 이게 돈이 많이 모이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다. 음, 그러면 이게 또 다른 금융시장으로 보면 이제
룰을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뭐 보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룰을 좀 만들어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음, 조금 더 저는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 게 이제 간접 투자 제도, 소위 말해서 펀드 관련된 제도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된 것처럼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 간접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기관에서 자금이 들어오니까 시장도 많이 건전해지고 이걸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도 생기니까 여기에서 좀 더 옥석도 가려질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향후에 민간에서 그런 이제 흐름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새로운 필드가 생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업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도 좀 먹고 살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아니, 앞으로 쨍쨍할 것 같은데? 너무 그러니까 많아요. 이제 뭐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크립토 전문 자산 운용사 이런 것도 좀 만들어지면 좋겠고. 그렇죠. 미국에서는 조금 있던데 크립토 전문 한국에서 있긴 있죠. 크립토 전문 평가 회사 이런 것도 그죠.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그치.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뭐 비트코인은 사기야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비트코인은 사기가 아니라면 전 아니라 생각하고 그냥 가치 중립적인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충분히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걸 좀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외환 거래할 때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쵸.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굳이 돈 벌릴 필요가 뭐 있어요? 어렵게 뭐 수수료 많이 떼면서 그냥 그게 제일 편하지, 비트코인. 크립토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 은행 갈 필요 USDC로, 없어. 그러니까 USDC로 엄청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현실은 그런데 이게 정말 너무 소중한 세션이고, 사실 이런 관련 토픽들이 좀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좀,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열기차게 달아주시면 저도 이제 저희도 반영을 해서, 그 관심을, 예. 사실은 이 레귤레이션에 대한 그 관심은 뭐 국내선 당연히 있지만 또 이제 해외에서는 진짜 많이 있거든요, 사실. 해외에서는 워낙 노이즈도 많고 이제 약간 assumption? 약간 그런 뭔가 이렇겠지라고 guess만 하지 이게 정말 100% 이제 한국 시장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커서 사실 해외에서 봤을 때도 약간 그 벽이 좀 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해소화할 수 있는 좀 그런 세션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해외에서도. 제가 뭐 했던 사건 중에는 그 아비트리지 그거 하다가 이제 검찰에 기소된 분 무죄 만들어준 사건이 있거든요. 오. 리딩 케이스가 저는 리딩 케이스 센터 생각하는데 기사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도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한국과 해외 간의 크립토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기억나시면 작년 한 4월, 5월 생각해 보시면 많이 했다고 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김치 프리미어라고 하는. 네네네.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죠. 대비해서 또 이제 그런 썰도 풀어주시면서 또 예시를 생생하게 풀어주시면 또 그것도 엄청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정말 많네요. 무궁무진한 것 같은. 많아요. 우리가 뭐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느낌? 아무튼 법률가들이 선도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뒤에서 정리를 하는 건 잘하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한 발짝 템포는 느리지만 이제 정리를 이런 건 이렇게 되고 이런 건 이렇게 되고 이제 정리를 해가는 입장인 거죠. 그럼요. 매우 필요한 진짜 분들이고 아셋이죠. 못하는 부분을 이제 전문성 있게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든든합니다. 든든하고 우리 더 많이 법적인 그런 지식과 그런 걸 좀 같이 쌓아보는 세션을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 세션인데 이렇게 정말 방대한 내용을 커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우리는 또 다음에 볼 수 있으면 제가 또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